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입니다. 이 책은 2023년 9월에 출간되어 현재 입문 분야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메이븐, 저자는 김혜남님입니다. 이 책은 30만 독자의 공감을 얻은 베스트셀러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의 작가 김혜남님이 생각이 너무 많아 자꾸만 머뭇거리고 흔들리는 어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을 담은 책이에요. 저자는 지난 30년 동안 정신분석 전문의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이 책에는 수많은 환자들의 삶에서 길어올린 인생에 대한 통찰,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며느리, 한 남자의 아내에서 두 손주의 할머니가 되기까지의 경험들을 토대로 전하는 진솔한 인생 조언 47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2011년 출간된 어른으로 산다는 것이 독자들의 입소문으로 10만 부 베스트셀러가 된 것을 기념해 펴낸 전면 개정 증보판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완벽한 때는 결코 오지 않는 법이다. 그러니 더 이상 고민만 하지 말고 무엇이든 해보아라.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저자는 갑자기 42살에 파킨슨병을 진단받고 깊은 절망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사람들이 믿고 세상이 원망스러워 아무것도 못한 채 한 달 동안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다고.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가오지도 않을 미래를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대신 바꿀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삶이 인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준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인생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를 돌아볼 수 있었어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 놓아야 할 것과 집중해야 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인생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은 당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나중에 후회하게 되면 어쩌지? 오늘도 당신은 걱정과 고민으로 잠을 못 이루고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1년 뒤를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1년 뒤 상황은 바뀌는 게 없을 테니 당신은 똑같은 걱정과 고민으로 고통받게 될 것이다. 그럴 바엔 뭔가 하나라도 더 시도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정신 분석학에서 30대란 시간은 미지의 시기였다. 그저 경력을 쌓기 위해 앞으로만 내달리는 시간으로 이해되어 왔던 것이다. 나 또한 두 아이를 키우고 환자들을 돌보며 정신없이 살았고 어느 순간 고개를 들어보니 40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알 것 같다. 지금 내 삶의 밑받침이 되어준 것은 바로 30대에 쌓은 경험들이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20대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정하는 시기라면 30대는 선택한 방향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가늠해보고
그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30대에는 선택한 것이 아주 틀린 길이 아니라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다. 시간은 정직해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가 쏟은 열정과 에너지의 양만큼 딱 그만큼의 결실을 돌려주기 때문이다. 그러니 더 이상 걱정과 고민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바꿀 수 없는 일들에 매달리느라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일이든 인간관계든 당신이 지금 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일에만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적어도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소중한 오늘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될 것이다. 또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자연스럽게 구분하게 될 테고 바쁘다는 핑계로 하고 싶은 일들을 뒤로 미루는 일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쓸데없는 걱정으로 채웠던 시간을 소중한 사람들과 보내는 데 씀으로써 행복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런 하루하루가 모인다면 5년 뒤 10년 뒤 당신의 삶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을 것이다. 그러니 후회 없이 살고 싶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어디로든 가보아라. 그리고 그 세상을, 그 사람들을 온몸으로 부딪혀봐라. 상처는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테고 그만큼 당신의 인생은 좀 더 단단해져 있을 것이다.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은 걸까? 딸아이는 가끔 내가 어떻게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됐는지 얘기해달라고 조르곤 했다. 언젠가 한번 우리가 처음 만난 대학 시절의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빠가 재수 안 했으면 엄마를 만나지 못했을 테고 그럼 내가 이 세상에 없었겠네. 휴, 아빠 재수하길 잘했어. 그러고는 쪼르르 달려나가는 딸아이를 보며 나는 한참을 웃었다. 딸아이의 말처럼 단 한 번의 선택이 많은 것을 변화시킨다. 만일 내가 의대에 안 들어갔다면, 만일 남편이 재수를 안 했다면 나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신중하기 마련이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최선일까? 이걸 선택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것은 아닐까? 만약 섣부른 결정을 내렸다가 일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는 건 아닐까? 오늘도 선택의 기로에 선 사람들은 수많은 가능성 앞에서 흔들린다. 이것저것 비교해보고 충분히 고민했다 싶은데도 막상 선택의 순간이 되면 왠지 불안하고 초조해진다. 내 선택이 옳다는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불확실성이 커진 시대는 선택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원래 불확실한 것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것을 탐구하고자 하는 모험심과 도전 정신을 자극한다. 만일 모든 것이 정해진 대로 흘러가고 예측이 가능하다면 굳이 어떤 의지나 희망을 갖고 노력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냥 그 길을 따라가면 되니까.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이 가지는 가능성의 요소는 인간관계에도 해당된다.
상대의 마음이 어떤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졸이며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한다. 영화나 소설을 볼 때도 뻔한 결말은 어떠한 흥미도 유발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결말을 예측할 수 없거나 우리의 예측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영화에 열광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불확실성은 인간 존재의 한 전제 조건이며 정신 발달의 추진력이다. 또한 불확실성이 어떤 큰 흐름이나 규칙 속에 존재할 때는 인생의 자극이 되고 즐길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뒤처져 있다 하더라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을 되새기며 새로운 도전을 하고 무언가에 매달려 노력하게 된다. 정말 가보기 전에는 누구도 모르는 게 인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확실성은 때로 우리에게 희망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너무 클 경우 우리는 넓은 사막에 혼자 남겨진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러면 불안지수가 높아지면서 다가올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자기 방어적이고 공격적으로 되기 쉽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점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트렌드 또한 순식간에 바뀐다. 평생 직장은 사라졌고 어느 회사가 10년 뒤, 20년 뒤까지 살아남아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게다가 전 세계가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 보니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정치적, 경제적 변화는 아주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4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절대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자꾸만 망설이게 된다. 주식을 사는 게 맞을지 파는 게 맞을지 이제라도 부동산 공부를 하는 게 맞을지 지금 회사를 관두고 창업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더 늦기 전에 이직하는 게 맞을지 결혼은 언제 하는 게 좋을지 등등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고민은 더욱 깊어진다. 하지만 24시간 그 고민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고민 외에도 지금 당장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 일들이 첩첩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추진 일정이 꼬였는데 이건 누구와 상의하는 게 좋을지, 친구와 싸웠는데 어떻게 풀어가야 좋을지, 점심은 뭘 먹을지, 몸이 안 좋은데 저녁 약속을 취소해야 할지 등등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가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마주하게 된다. 그래서일까? 사람들은 종종 선택의 기로에서 피로감을 호소한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좀 더 생각해 보자며 결정을 뒤로 미루지만 그렇다고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내일까지 혹은 모레까지 이런저런 정보들을 취합해보고 결정하리라 마음먹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만 커질 뿐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통계와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탁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생각을 지나치게 하다 보면 해결 방법이 떠오를 여지를 맞게 된다.
무의식 중에 직관적으로 내린 판단이 옳았는데 그러한 직관의 지혜를 차단해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고민을 너무 길게 하며 오히려 자잘한 사안까지 신경 쓰게 되면서 그릇된 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 1. 쓸데없이 많은 정보를 모으는데 힘 빼지 말 것. 정보가 많을수록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믿음을 정보 편향이라고 한다.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도 정보 자체에 중독돼 더 많은 자료를 찾아 나서는 현상이다. 하지만 너무 많은 정보는 쓸모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잘못된 판단으로 이끌 확률이 높다. 정보에 질려 일을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신경과학자인 조나 레러는 탁월한 결정의 비밀에서 지나친 심사숙고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판단 기준을 줄여보라고 권한다. 볼펜과 노트를 고르는 듯 비교적 간단한 결정을 할 때에는 여러 정보를 모아 꼼꼼히 비교 분석하는 게 정확도를 높이지만 어려운 결정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4가지 정도로 줄이는 게 좋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자동차를 살 때 가격, 브랜드, 디자인, 색상, 연비, 승차감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시하는 요소 4가지만 고려해 선택할 경우 만족도가 훨씬 높다고 한다. 이처럼 복잡한 결정일수록 판단 기준을 몇 가지로 압축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 더 이상 쓸데없이 많은 정보를 모으는데 힘 빼지 마라. 그럴수록 스트레스만 가중될 뿐이니까. 2. 저걸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미련부터 버릴 것. 어느 것을 선택하든 각각의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미련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아, 이게 아니라 저걸 선택해야 했나라며 자꾸 뒤돌아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를 선택했으며 다른 하나는 깨끗이 포기하는 게 맞다. 둘 다 가지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일 뿐이다. 예를 들어 첫 해외여행을 떠나는데 영국 런던에 가기로 결정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런던에서 무엇을 보고 어떤 경험을 할지 정하는 게 순서다. 그런데 여전히 파리가 낫지 않을까? 아니, 바르셀로나가 낫지 않을까 하며 고민하다가는 나중에 피곤해서 정작 런던 일정을 제대로 못 짤 수 있다. 그러므로 일단 결정을 내렸으면 다른 옵션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내 선택을 최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는 게 맞다. 법률 스님도 말하지 않았던가? 결혼을 하느냐, 혼자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을 했으면 결혼 생활이 행복하도록 해야 하고 혼자 살면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하도록 해야 한다고. 그리고 미련이나 후회 때문에 결정을 자주 변복할 경우 나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고 나에 대한 타인의 신뢰도 함께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3. 최악의 경우를 떠올려보며 답이 보인다. 어느 날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 유키즈 온 더 블럭을 보게 되었는데 MC인 유재석이 게스트와 이야기를 나누다 자신의 의사결정 방법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다.
그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 내가 만약에 이 선택을 했을 때 최악의 상황은 뭐지?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나? 그 두 가지 질문을 통해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며 그 길로 간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나 또한 그 질문들을 통해 선택한 적이 몇 번 있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은 선택을 하며 장밋빛 미래부터 꿈꾼다. 이를테면 주식을 사며 100만 원을 벌며 그걸로 뭐 하지라는 생각부터 한다. 그래서 주가가 1%라도 떨어지며 그때부터 초조해서 어쩔 줄을 모른다. 창업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생각한 아이디어가 대박이 나며 그걸로 뭘 하면 좋을지부터 상상하고 그동안 자신을 무시해온 친구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부터 한다. 그래서 막상 사업을 시작했는데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기는커녕 뜻대로 잘 안되며 난 탓, 세상 탓을 하며 주저앉아 버린다. 그런데 한 후배는 사람을 뽑을 때 그가 나에게 5천만 원 정도의 손해를 입혔을 때 그를 원망하지 않고 책임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다고 했다. 그러면 능력은 뛰어나지만 왠지 호감이 안 가는 사람과 능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태도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사람 중 누구를 뽑을지가 선명해진단다. 그는 결국 태도가 좋은 사람을 뽑았고 덕분에 고생을 좀 하고 있지만 자신의 선택에 후회가 없다고 했다. 이처럼 미리 최악의 상황을 그려보며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더 원하는지, 어떤 것들을 견딜 수 있고 어떤 것들을 못 견디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어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쉽게 절망하지 않으며 설사 일이 잘못되더라도 후회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기보다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에만 집중하게 된다. 이미 감당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선택일수록 최악의 상황을 그려보며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만약 잘 모르는 분야에 도전할 경우에는 어떤 것이 최악의 상황일지 짐작이 안 갈 수 있다. 그럴 때는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라. 그 안에 분명 힌트가 있으니까 말이다. 4.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1년 뒤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남자친구도 없는 여자가 어디서 결혼을 할지를 고민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아마도 당신은 그녀에게 제발 남자친구나 만들고 그런 고민을 해 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의외로 수많은 사람들이 미리 앞서 고민을 한다. 로또를 사지도 않았으면서 당첨금으로 무얼 할지 고민하고 대학원에 원서도 내지 않았으면서 직장과 대학원을 병행할 수 있을까 고민한다. 그런 고민은 로또를 산 뒤에 해도 늦지 않고 대학원에 붙은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즉, 뭐라도 시작해야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처럼 미리 앞서 걱정하고 불안해하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떼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그들은 말한다.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싶다고. 완벽한 준비가 되면 시작하고 싶다고. 하지만 막상 무엇이든 시작을 하고 나면 준비 단계에서는 전혀 상상도 못한 변수들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41살에 국립정신병원을 그만두고 개인병원을 개업했을 때의 일이다. 당시 나는 나름 잘나가는 의사였기에 병원을 열면 환자들이 끝없이 몰려들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웬걸, 환자가 아예 없는 날들이 이어지는 게 아닌가. 0명, 0명, 1명, 0명. 그런 날들이 3개월이나 지속되었다. 나는 그제야 그 많은 환자들이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 국립정신건강센터라는 큰 조직을 보고 왔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부랴부랴 주위 사람들에게 부탁도 하고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 뿌리며 병원 홍보를 하기 시작했다. 환자들이 한두 명씩 찾아오면서 정상적으로 병원이 운영되기 시작한 거 개업하고 나서 6개월 뒤였다. 나는 국립정신건강센터를 그만둘 때만 해도 환자가 안 올 수 있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다. 돌이켜보면 당연히 체크해야 했던 부분인데 나의 실력을 과신한 탓에 그런 문제가 생기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 만약 조그만 커피숍을 차렸는데 몇 개월 뒤 바로 앞 건물에 대형 커피숍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혼하기로 했는데 코로나19처럼 대형 악재가 터져 결혼을 미뤄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무리 완벽한 준비를 한다 해도 막상 실행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에 의해 계획은 수정되게 마련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국립정신건강센터를 그만둔 것을 후회해 본 적은 없다. 처음 6개월은 두렵기도 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환자들을 돌보는데 집중하고 싶다는 나의 바람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더 해보며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라는 환상을 버리고 무엇이든 조금씩이라도 해보는 것이 맞다. 당신이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두려워 결정을 미루는 사이 누군가는 용기를 내어 무언가를 시작한다. SNS나 블로그에 글을 올리자고 마음 먹었지만 계속 미루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두 개씩이라도 꾸준히 올린 사람의 1년 뒤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괜한 헛수고가 될까봐 혹은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최악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그 어떤 발전이나 성장을 이루지 못할 뿐더러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9월도 중순이 지나가고 있어요. 추석도 다가오고 단풍이 예쁜 시기도 다가옵니다. 시간이 지나고 계절의 흐름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흘러가는 거겠죠. 하루하루 소중하게.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